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또 왜 이렇게 그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가? 또 말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두루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호기심입니다. 우린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호기심이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아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3살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엄마고요. 그 다음이 왜래요. 계속 궁금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막 깨달았을 때는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요, 그 생존에 유리한 쪽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진화되어 왔대요. 그러니까 뭘 알았을 때 기분 나쁘면 알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르면 사실 생존에 불리해지죠. 뭐 어디 가봐라 거기 먹을 거 있다. 어디 가면 위험하다. 이걸 안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알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궁금해질 때 사람은 행복해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편이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를 얼마나 생각하나, 정말 나를 좋아하나 이런 걸 때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죠. 궁금할 때.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하나도 궁금해지지 않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른이 되면 알아요. 하나도 안 궁금해지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계속 알고 싶거든요. 그런 게 이제 행복감인데 저도 이제 글을 써보면 글쓰기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 뇌과학이 궁금하고 심리학이 궁금하고 막 문학이 궁금하고 막 이 궁금증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막 가슴이 설레고 뛰어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으면 그 소로가 그랬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시큰둥하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럴 때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호기심은 뭘로 나타나나? 질문입니다.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해요. 글쓰기는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언제였더라? 그 누구였지?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 계속 물어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그 답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못해서 못 쓰는 거죠. 직장에서 글을 쓸 때 내가 보고서를 쓴다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거 아니거든요. 상사가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걸 쓰는 거거든요.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때 왔을 때 우리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한 그 사건을 아실 거예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hink I can. 근데 유대인들은요, 전체 인구의 뭐 0.2%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거의 20몇 %를 가져가요. 그 질문의 힘이래요. 유대인 엄마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오면 너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 우리 엄마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스라엘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질문이 중요하냐? 학교에서 그렇게 질문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학생들이 왜 학교에 오냐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데, 알고 싶어서 오는데, 궁금한 것을 해결하러 오는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를 안 한 거고, 참여 안 한 사람은 졸업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가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사전 학습을 안 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만 질문을 않는다는 거죠. 그 질문은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게요. 지금까지 이게 쭉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정답이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이거 정답 맞나? 의문을 가진 거야. 이 말이 맞나? 이랬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궁금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꽉 차여진 사회에는 창의성이 꽃피울 수가 없는 거죠. 이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어디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유공이라는 회사였어요. 원서를 내고 나오는데 그 전에 없던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사거리마다 유공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 데까지가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란 데만 봐서는 안 된다.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히 이 시대는요. 제가 지코라는 래퍼를 만나봤더니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지금 같았으면 옛날 저 다닐 때 같았으면 문제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림 만화 그리는데 한눈을 팔았어요. 만화를 그리다가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니까 또 음악에 꽂힌 거예요. 음악에 또 한눈을 판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선생님이 보라는데 남이 보라는 데만 보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이제 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던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사회 나와서도 시키는 일 잘하니까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코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거든요. 관찰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그 다음 키워드가 공감력이에요. 공감력이 없으면 관찰력도 안 생겨요. 또 관찰을 하는 사람만이 공감력을 가져요. 이 공감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떤 친근지심을 느낀다든가 그런 감정이입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역지사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나 마음 또는 입장, 처지,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공감력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공감력은 글쓰기에서 글쓰기 그 자체라고 봐도 돼요. 독자와 어느 정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글쓰기를 좌우해요.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거죠. 독자를 내 머릿속에 앉혀놓고 쓰는 사람이 어떤 독자를 앉혀놓냐에 따라서 내 글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공감력이 없을수록 출세해요.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걸 공유하고 공동의 일에 막 참여하고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남을 돕고 이런 사람이 돼서 자기 앞가림에 소홀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인사고과를 잘못 받고 이런 소리들을 쟤는 사람은 참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왠지 얘가 의지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일을 맡기면 인장서정 볼 거 없고 그냥 경주마처럼 딱 가리고 앞만 보고 악착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뭔가 해내는 맛이 있었는데 저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이 사람들은 불리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 글 쓰는데 공감력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감력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사람의 어떤 심정, 마음, 입장,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람을 위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사람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어떤 제도나 뭐 정책 이런 거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뭘로 힘든지를 알아야 그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만들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력을 키워야 돼요. 공감력과 밀접한 게요. 감성입니다. 이게 다음 키워드예요. 공감력의 바탕은 사실은 감성, 감정, 감수성, 정서 이런 게 바탕에 있는 거죠. 이 감성이 발달해야 돼요. 사실은 이 감성은요.
창의적인 사람들, 이 과학자들도 창의적인 모든 발명을 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면 반응이 어떠냐면요. 쥐가 나를 가르치려고 달라드네?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내가 설득당할 것 같아? 근데 감정에는 무너져요. 뭐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말,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말에는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 어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빨갱이 딸이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이 감성은요, 개인의 행복과도 직결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막 걱정하고 후회하고 뭔가를 누굴 미워하고 뭘 싫어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생존에 유리해요. 누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공격해 왔을 때 방어가 안 되잖아요. 걱정 않고 그냥 있다가 어느 일이 확 닥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이 뇌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복하질 않아요.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이 내 감정을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거예요. 말하거나 쓰기만 해도 그걸 뭘 해결을 안 해줘도 해소가 돼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두려운 감정. 그게 너무 힘드니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지금 두렵고 힘든 일, 다른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할 일.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화가 왔대요.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쓰다 보면 어떤 감정에 대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면서 하다 보면 정리가 되면서 치유가 돼요. 우리 사회는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찍혀요. 관계가 끊어져요. 너 이렇게가 감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저한테만 이렇게 일이 몰립니까? 그러면 외국은 그렇대요. 진짜 몰리는지를 따져본대요. 그 사실관계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기 싫어? 지금 나한테 지금 뭐 대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안 드러내. 싫어도 싫은 감정 안 드러내. 누가 미워도 그 앞에 가면 웃어. 그러니까 그게 차곡차곡 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게 병이 돼요. 감정을 말로 드러내건 그럴 수 없으면 글로라도 써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을 글쓰기에 그대로 싣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사실 글은요, 재밌어야 돼요. 좋은 글의 첫 번째 요건을 들려고 그러면 저는 재밌는 글을 얘기해요. 웃기는 글 아니에요. 웃기는 글도 재밌지만 기발한 거, 막 끝에 반전이 있는 거, 막 의외의 시작을 하고 이럴 때 사람은 와, 재밌다 그래요. 아주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을 때 아, 이거 재밌네 그래요. 근데 그런 재밌는 글을 쓰려면 사람이 재밌어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까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웃기고 재밌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글을 보면 기발해요. 무슨 SNS 글을 보면 야, 얘는 진짜 여전히 재치도 있고 기발하구나. 근데요, 지금 이 시대는 겸숙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요. 가볍고 유쾌하고 이런 분위기. 연구실을
연구소에 가서 어디에서 어떤 창의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나 봤더니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막 뚫어져라 뭘 보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휴게실에서 서로 잡담하다가 아이디어들이 탁 떠오르고 그런 좋은 아이들이 그런 데서 나온다. 원래 인간은 놀 때, 재밌을 때 창의적이 돼요. 기발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회사 이런 데는 게임기 주면서 놀라고 그래요. 전체 시간의 30%는 네가 하고 싶은 일 그냥 하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비싼 월급 주면서 그러겠어요? 사람은 놀 때, 즐거울 때, 막 재밌고 막 이럴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가벼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즐거워져야 되고. 그랬을 때 좋은 글도 쓸 수 있고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상상력입니다. 글은요, 기억과 상상으로 써요. 기억이란 부분은 어떤 거냐? 내가 경험한 거, 그게 기억으로 있잖아요. 또 내가 배운 거, 지식, 이런 게 이제 기억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상상은 뭐냐?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라면 상상은 미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기억만 가지고는 좋은 글 쓸 수 없어요. 상상력이 가미돼야 돼요. 당연히 창의적이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요. 또 사람은 상상할 때 행복해요. 꿈을 꾸고 뭐 계획을 세우고 막상 여행 가면 재미없어요. 여행 계획 세울 때가 재밌는 거예요. 가서 뭘 할까 막 계획 세울 때. 우리 사회가요,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요, 실패에 관대하지 않아요. 실패를 했을 때 재기의 기회, 역전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입시 한번, 대학 입시 한번 잘못 보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30대, 40대, 50대 얼마든지 다른 역량이 있어요. 그걸 펼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자부활의 기회가 있고 역전의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상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기억으로 사는 사람, 상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나이를 드시고 경험이 많으시는 분은 기억의 비중이 높고요. 직장에서 밑에 이제 있는 분들은 상상의 힘이 세요. 이 상상의 힘이 센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기억이 센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지식도 있는 분들이 그거 안 돼 이래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기억 편이 이겨요. 왜 그러면 이 상상이 이길 확률은 5% 미만이에요. 그게 혁신이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든요.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확률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근데 항상 이 기억이 이겨요. 이기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이거 너 고집 피워서 하기 어떻게 했죠?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이제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 무기력이 학습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 2%도 안 될 때 자기 대통령에 도전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시도했어요. 도전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야, 니들 왜 이렇게 시도를 안 냐? 시도하면 성공 실패 확률이 5대 5다. 시도하지 않으면 100% 실패다. 그분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빈농에 태어났는데 뭘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앉아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도를 한 거야, 본인은. 시도하면 5대 5라도 되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시도를 하는 이유가 실패가 두려워서 그래. 한 대도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한 대도 안 맞는 싸움은 없어요. 몇 대 맞고 더 때려야지. 그게 도전이지, 시도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재기가 안 돼. 그러면 시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도하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상상이 빈곤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키워드는요, 비판력이에요.
내 의견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재미가 없어요. 사람 구경 중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다른 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수면 진보, 내가 현실주의자면 이상주의자, 내가 예를 들어서 명분론자면 실리론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글에 담고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야 토론이 가능해요.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토론이 안 돼요. 저도 SNS에 제가 뭘 글을 썼는데 제 글에 누가 반박을 했다, 반론을 했다. 친구 삭제해버려요. 응? 여기서 화가 확 올라와.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만 누군 싫어할 수 있죠. 그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또 차이도 잘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우리 그 댓글 문화 보세요. 그냥 진영이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섞이질 않아요. 정치권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남혐, 여혐, 심지어 막 이 성별 간의 대립이 있고 이게 무슨 옛날에는 뭐 진보, 보수, 여야, 뭐 지역 이러는데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관용,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학습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글쓰기에도 중요하다. 다음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게 느닷없이 나오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글들을 어려워하고 못 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없는 게 이 경청의 문화예요. 다 급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됐고 결론이 뭐야? 뭔 얘기야? 하고 싶은 얘기만 얘기해. 요점만 말해, 요점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1인당 머릿속에 알고 있는 양을 따지면 저는 단연코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읽기 듣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선생님 말씀 많이 듣고 인강 듣고 막 교과서 읽고 독서 이래가지고 머릿속에 든 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딱 하면 딱 알아요. 뭔 얘기 할지를. 그걸 못 참아. 원래요, 이 말의 속도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딱 뭘 말하면 벌써 몇 걸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야. 안 들어. 근데 이게 안 듣는 게 되면요,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말하지 않잖아요. 말할 기회 없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죠. 선생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 안 해요. 집에 와서 말 안 해요. 직장에 가서 말 못 해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듣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하기가 왜 중요하냐면 말할 기회가 있고 말을 했을 때 사람은요 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말로써 자기 어떤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내 존재감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내 존재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느껴요. 그러면 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가요. 말할 기회가 없으면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수준인데 그것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저 잘 듣고 요점 정리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해와야 말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와서 공부 않고 와서 말을 못하고 앉아있는 그 느낌이요,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무슨 토크 프로 나갔는데 아는 게 없으면 끼어들질 못해요.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는 심정, 그건 막 자괴감이 들어요. 도대체 나는 뭐지? 사람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야 그런 게 다 있어? 야 그 좋은 생각 막 이런 소리 하면은 뭐 저희가 우쭐해가지고 이 기분을 또 느껴보려고 공부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글쓰기나 강원국의 글쓰기는 제 책은요, 사실은 강원국의 글쓰기는 대통령의 글쓰기 쓴 이후 4년 반 동안 강연하면서 계속 말한 내용을 가지고 쓴 거고요. 대통령의 글쓰기는 참여정부 끝나고 바로 쓰지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속, 그때는 강연을 안 했으니까 사람을 만나서 말을 했죠. 말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요. 말을 하다 보면 생각도 나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읽기, 듣기, 공부를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 적고 듣고 이것만 하는 사회는 결국은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이 그랬어요. 읽기, 듣기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다. 말하고 쓸 때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왜 그러냐면 내 말과 내 글이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전부 맨날 듣기만 하고 받아 적기만 이러고 살면 투명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남의 말만 듣고 남의 글만 읽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고 살아야죠. 어디 책 읽고 어느 책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왜 그러고 돌아다녀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글을 써야죠. 그래서 이 경청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역시 또 신영복 선생님 말씀인데요. 신영복 선생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집 짓는 목수를 만났어요. 운동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목수가 집을 그리는데 지붕부터 안 그리더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려야 돼. 바닥부터. 거기서 기둥 세우고 지붕을 얹더래. 자기는 평생 지붕부터 그렸대. 자기는 머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글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을 지어본 사람은, 손발을 움직여본 사람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밑바닥부터 그리더라. 이게 진짜 글이구나. 글은 머리로 쓰는 글보다는 가슴으로 쓴 글, 가슴으로 쓴 글보다는 손발로 쓴 글이 더 좋은 글이구나. 근데 우리 사회가요, 안타깝게도 이 머리로 글을 쓰는 분들이 많고 그런 글을 좋다고들 여겨요.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 머리로 쓰는 거. 근데 사실은 손발로 쓰는 글, 그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경험의 언어, 스토리. 나의 일화, 나의 에피소드. 그건 다 있잖아요. 그걸 글로 쓰면 되거든. 근데 그거 쓰라고 그러면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쓸거리가 있어. 쓸거리가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것은 글이 안 되는 걸로, 이 머리 든 걸로 쓴 사람들만, 그래서 뭐 글 쓰라고 난 독서를 안 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건 다 경험과 무관한 거예요. 경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를 보여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그 무엇이 적어도 책 한 권 분량은 있어야죠. 책 한 권 분량 어려운 거 아니에요.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책 한 권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거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정도 내가 콘텐츠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산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많은 기간을, 오랜 기간을 뭔가를 하면서 버티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만의 책을 쓰는 거에 도전하셔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